안녕하세요. 아, 예. 우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까 내 얼굴을 가릴 수가 있어서, 그게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진행이 될 2023학년도 우리 전공사회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자료가 나갔는데 간단하게 저희 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저희 팀. 저희 팀을 소개하게 되면 외부적으로는 허역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처음에 시작된 것이 제가 이제 2000년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교원 임용 시험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길 건너 모 학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5개 영역을 다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물음표도 찍었고 버겁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전공자가 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석사까지는 법을 했고 이제 박사를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두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는데 나머지 과목은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히려 그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우연히 이제 우리 정인홍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인홍 선생님 만나가지고, 인홍 쌤한테 이제, 제의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정인홍 선생님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연히, 우리 이웅재 선생님이 또 합류를 하게 되고, 또 우연히, 점심 먹다가 우연히 김현중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의 4인 체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깝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10년, 벌써 2022년이니까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내용학에 대해서는 어느 팀에도 이제 밀리지 않는다는 자부심, 5만에 가까운 자부심을 갖고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이쪽에 보면 연간 계획이 있어요. 연간 계획이. 그래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이른바 집중반이라고 하는 반을 이제 개설할 겁니다. 이 집중반도 사실은 저희가 팀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인데 집중반은 글자 그대로 특정 과목을 넓게 깊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넓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연간 계획, 내년이죠. 이제 연간 계획을 보다 보게 되면은 1월 달, 2월 달에는 이제 교육론하고 정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는 경제하고 사회문화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은 어디 있습니까? 예, 법은 1월 달부터 3월 달에 걸쳐서 들어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 한 번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석 달에 걸쳐서 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법, 교육론, 그 다음에 정치 세 과목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3, 4월 달에는 이제 3월 달만큼은 법과 경제와 사회문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법이 3월 달에 진도가 맞춰지게 되면 4월 달에 경제하고 이 사회문화가 쭉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서부터 7월 달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서부터 7월 달까지는 석 달인데 이때는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5과목에 공통된 거예요. 공통된 거. 근데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은 8월 달에서부터 9월 달까지 있습니다. 이제 2달이 채 안 됩니다. 이거는 한 6주 정도로 진행되는데 4인 4색이라 그래서 이거는 과목의 특성이 있잖아요. 과목의 특성. 그래서 예컨대 경제학의 어떤 그 교수법을 갖다가 그대로 정치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회문화에서 필요한 내용 갖다 우리가 법에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각 선생님들께서 재량적으로 그 과목에 맞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6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집중반 속에서 이런 이제 고충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집중반을 갖다가 2달이 아니라 4개월 정도로 한다. 그럼 아마 100% 적중이 될 거예요. 왜? 다 하니까.
단위.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시간. 하다 보니까 정말 해주고 싶은데 미처 이 주어진 2개월 동안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4인 4색에서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직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임용 파트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4인 4색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 게시판에 올라오게 되면 게시판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는 이것만큼은 요 질문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면 좋겠구나 하는 걸 제가 다 뽑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때만큼은 집중반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도 일부 4인 4색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8주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실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동일하게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연간 스케줄입니다. 요 스케줄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학원이 이제 이렇게 물을 닫는 그런 폐쇄 명령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론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같은 스케줄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그 각 과목의 수험 전략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경제학을 담당하니까 이제 경제학에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들 7쪽에 보시게 되면 경제학에 대한 수험 전략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번에 이제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 관련된 개별 과목의 방법론,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출제 문제, 이제 세 문항이 나왔어요. 세 문항. 뭐 다소 좀 굉장히 문항수는 적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경제학이 문항수가 좀 적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경제학 출제하시는 게 좀 귀찮으신 건지, 버거우신 건지, 부담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이제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경제학 하게 되면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죠. 세 분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세 분야가. 예컨대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고 국제경제학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화폐금융론이 있고 국제금융 다양합니다. 재정학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원론 수준에서 경제학 하다 보게 되면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보통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최소한 어떤 그 출제를 했을 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한 문항 정도는 출제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미시하고 거시만 출제가 됐고 국제경제학이 좀 빠져 있었어요. 맞죠? 국제경제학하고 미시까지 있었고 거시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도 거꾸로 미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시, 소비 이론 관련된 거시는 나왔지만 국제경제학의 파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좀 어떤 균형 있는 출제,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학 파트가 세 파트면 세 문항을 출제하게 되면은 역시 미시 하나, 거시 하나, 국제경제 하나, 이렇게 균형 있게 출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게 한 2년 연속 그런 이제 출제 경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뭐 출제하시는 분들의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제가 토를 달고 싶지가 않는데, 그럼 이제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선 먼저 이 그래프가 전제가 돼야지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문제 여러분들 그 한쪽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출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좀 약간 흐릿하게 좀 인쇄된 거 있죠. 근데 원래 이건 내가 이 흐릿하게 인쇄된 부분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했는데, 흑백으로 이제 이게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흐릿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문제가 A형에서 9번, 그 다음에 B형에서 7번, 8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자체는 그래프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래프가 없는데, 이것이 그래프가 없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컨대 A형 9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잉여 문제 같은 걸 이제 구하는 것인데, 잉여 문제는 당연히 그래프가 없으면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은 문제를 출제하시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셔라. 이게 아마 출제 의도였던 것 같아요. 특히 B형 7번 같은 경우에 독점으로 인한 데드웨이트 로스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역시 그래프를 모르면 절대 답을 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그래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경제학 그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잊어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가 진단. 어떤 자가 진단이냐 하면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끔 개인적으로 경제학 방법론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하나를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경제학 교과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자, 맹퀴의 경제학 가지고 계신 분. 자, 손 들고 계세요. 그 다음에 손은 남았잖아요. 아직 하나. 그죠? 3인 공조 가지고 계신 분. 아니,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한 손 또 들면 돼요. 양팔을 다 들면 돼요. 자, 2인 공조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 그래서 제가 느낌이 맹퀴의 경제학이 요즘에 대세가 되고 그 다음에 3인 공조 아니면 2인 공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갖다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프를 갖다가 그 뭐라 하죠? 고리 연결해가지고 손바닥만 노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 그 수첩 같은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암기 노트? 암기 노트? 여하간 그려라. 시간 때마다 그려라. 그리고 뭐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 그냥 무작위로 그냥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럼 그려진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어느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된 그래프다가 딱 떠오른 순간에 여러분들은 실력이 올라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컨대 자 이제 우하형의 직선이 있고 MR 곡선이 있고 MC가 올라가면서만 독점 시장 균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래프에서 데드웨이트 로스, 삼각형 비슷한 그 비슷한 부분에서 데드웨이트 로스가 만들어질 텐데, 예컨대 이 카드를 딱 들었더니 그 그림이 나오더라 하는 순간에 이것은 독점 시장의 균형과 독점의 이와 같은 뭡니까? 비효율성에 대한 것이구나.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실력이에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그거 한번 채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진짜 100명한테 얘기하면 한두 명밖에 하질 않아요. 어떤 거냐면, 영어를 공부를 할 때,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내가 문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 못 풀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단어를 모르면 독해 절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수능 볼 때 뭐 한자성어 같은 걸 달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게 되면 자전도 찾아보고, 모르는 것은 국어사전 찾아보고, 영어사전 찾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경제학 용어는 용어사전을 갖다가 여러분들 가져다니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보게 되면은 경제학 용어를 질문해요. 경제 이론을 질문하지 않고 경제학 용어를 질문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어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 그건 정의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맹퀴의 경제학이나 3인 공조 뒤에 보게 되면 색인이 있어요. 색인. 색인 있죠? 색인. 그죠? 그 색인을 갖다가 축소 복사를 해라. 축소 복사. 그래서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자그마한 휴대폰에서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걸 보고서 하나하나 지워가는 게 하나하나. 자, 내가 이제 건데 딱 봤는데 이제 기억에서부터 시작할 테니까 가격. 그럼 가격이라는 개념 내가 알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된 무슨 상품의 가치를 외부적으로 표현한 수단, 가격. 내가 알아. 지워버리세요. 됐습니까? 그렇죠? 데드웨이트 로스, 자동소실을 처음 보는 건데 그 남겨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게 되면 색인에서 지워지는 숫자가 더 많아진단 말이죠. 내가 단언컨대 색인의 모든 용어를 갖다가 다 100% 지웠을 때 여러분들은 경제학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근데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책에는 다 색인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제 그 강의 교재는 그 뒤에 색인 부분은 없지만, 예컨대 그 색인에 관련된 내용은 다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 정리 갖다 먼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어 한번 수능 때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자신 없는 문제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용어를 알면 뭔가 풀 수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용어를 모르면 어떤 경우에도 그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이겠다. 개념. 뭐 사회과 교육론에서 뭐 개념 모형 같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 맨 뒤에 새긴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고 방법론은 간단합니다. 축소복사해서 자주 보세요. 자주. 그래서 아주 헐어 없어질 때까지 자주 보게 되면 두 가지. 그거 다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랜덤하게 카드를 넘겼을 때 보이는 이 그래프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떠올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경제학은 이제 손 놔도 괜찮습니다. 손 놓는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죠? 그리고 절대로 이번에 그 출제된 경향을 보게 되면 의외성이 있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번 강의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영을 해서 여태까지 기출 문제가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만점을 맞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이게 진짜 이게 농반 진반인데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자. 이게. 기출문제가 반복이 되는 파트가 많아요. 한때는 국민소득 결정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안정화 정책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어요. 반복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뜸한데, 요즘엔 너무 좀 쉽게 말이 서술형이지 개념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출제가. 말이 서술형인데. 그죠? 근데 과거에는 국민소득 결정론에서 국민소득 구하는 것하고 경기 안정화, 승수와 관련된 경기 안정화 정책에 대한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반복이 됐다는 건 바로 뭐냐?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자신이 있나 봐요. 만약에 출제를 했는데 이번에 수능에서 생물 20번 문제 기억나면 25번인가? 맨 문제 20번인가? 오류, 생물 2. 오류 때문에 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번에 다 맞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만약에, 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 평가원 원장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출제한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 검토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느낌. 아마 앞으로는 아마 출제 기회도 없을 것이고 검토위원 참여 기회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실수한 문제를 낸 사람들을 다시 출제위원 위촉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적폐죠, 그거는. 그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출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한다는 거예요. 긴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모르는 문제 사실 터치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자신 있게 알고 있는 것들 갖다가 출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전 불태다. 뭐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다. 이게 뭐 손잡혀 나온다고 하는데 출제위원회 성향을 딱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는 어려운 건데 그분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출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것이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 열심히 하자. 결론 다 하자는 거죠. 근데 시간은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만약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전자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교재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개정 속에 기출문제 상당히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일단 기존에 출제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듯 싶어요. 그 다음에 말이 서술형이지 과거에 300자,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습니까? 서술형이라고 해놓고 단답형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다. 이게 단답형으로 집어넣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학이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계산이 아니면 답을 낼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능력 같은 걸 키우시면 될 듯 싶어요. 그래서 그 계산 능력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역시 4인 4색에서 일부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계산 방법, 빨리 푸는 방법 같은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출제됐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보시게 되면 경제학 공부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 그 기본서에도 이것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경제학적 마인드를 키우자. 우리 법대 나오신 분 혹시 계시겠지만은 법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런 말 강조합니다. 리걸 마인드라는 표현을 써요. 리걸 마인드. 영어식 리걸 마인드, 독일어식으로 레갈 마인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바로 항상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게 되면 우선 경제학이 친해지는 것이고 경제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에 경제학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잘못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경제학 첫 번째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렵다. 물어봅니다. 경제학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수학 때문에. 아마 상당 경제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수학 때문에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건 나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수학이 아니라 산수다. 산수. 그렇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할 만큼의 고도의 방법을 갖다가 경제학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미분을 학교에서 배웠죠. 미분 안 배운 사람. 배웠지 않습니까? 간단한 미분이에요, 미분. 미분에서 이퀄 0 될 때 극대값, 극소값 갖는 것 빼고는 더 이상 경제가 우리 임용 범위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함수, 직선, 1차 함수. 경제학에서는 1차 함수를 선형 함수라고 부를 뿐이지 1차 함수 성질은 똑같단 말이죠. 1차 함수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중학교 2-1이나 2-2에서부터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쉬운 거란 말이죠. 쉬운 거. 그러니까 경제학은 수학 때문에 어렵다는 편견은 버리라. 그래서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직관이 필요합니다. 직관. 그 직관을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 그림이에요. 그래프. 근데 그래프는 여러분들 얘기하겠지만 수학이 아니라 경제학의 설명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자 거기 경제 이론에 전제된 가정에 유의하자. 가정. 그래서 가정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유명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 경쟁 문제를 풀 때는 언급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사실은 좀 현실에서 많이 괴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제와 관련된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그 수많은 경제 변수가 지금 내가 이걸 분석하고 있을 테니까 너 잠깐 기다려봐. 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제학자가 재무장관, 우리 기재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건 경제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데이터를 줘요. 똑같은 데이터를 줘서 여당과 야당이 이제 그 학자한테 어떤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경제학자는 여당이 마음에 드는, 야당이 마음에 드는 결론을 만들어줘요. 요 말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예컨대 여당이 좋아하는 변수만 집어넣고 여당이 싫어하는 변수는 세테리스 파리부스. 야당이 좋아하는 변수만 집어넣고 야당이 싫어하는 변수는 세테리스 파리부스. 그렇습니까? 결과는 똑같은 데이터지만 여당도 야당도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경제학자다. 그게 경제학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한테 출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뭐다? 다른 부분이 일정한 전제하에서 이른바 좀 어려운 표현을 쓰게 되면 부분 균형 분석하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꼭 기억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미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형할 때 이미 그것이 약속됐기 때문에 자, 일정하도 가정된 변수나 언급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의 미분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그래프와 친해지자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사람들 물어보게 되면, 저는 미시는 쉬운데 거시는 어려워요. 반대로 저는 거시는 쉬운데 미시는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미시가 전제되지 않는 거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시를 갖다가 잘하는데 미시를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목에 따라서 위계가 있잖아요, 위계. 교훈에서 잠깐 그 말 나온 것 같은데. 예컨대 언어 영역, 국어나 영어는 단원 간 위계가 없죠. 예컨대 가사에서 정철에 관동 별곡을 모른다고 해서 3인곡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목월 시를 모른다고 해서 윤동주 시를 갖다가 공부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가사 문학의 위계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학하고 경제학은 앞에 걸 못하면 뒤에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방정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갖다가 못하는데 어떻게 미분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 교육론에서 얘기했던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나선형. 이게 착 적용되는 게 수학이랑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은 약간 좀 결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미시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거시로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시가 전제되지 않는 거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와 거시 어떤 게 하나가 어렵다? 뭔가 하나가 어렵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공부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재빨리 연구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에 관련돼서 여기 거시경제학은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말. 자, 거시경제학이란 5글자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경제학자가 있죠, 학자. 한번 물어볼게요. 미시경제학을 하는 순간에 학자는 잘 안 떠오르죠. 근데 거시경제학 하면 학자들이 제법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 거시경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케인스 떠오르고, 피셔 떠오르고, 프리드만 떠오르고. 근데 사실은 미시할 때는 그냥 뭐 학자가 떠오르지 않고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수요공급 떠오르잖아요, 수요공급.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거시경제가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시경제학의 성립이 케인스 이후.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은 경제학이라는 말보다는 가경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었어요. 그래서 미시 경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만든 사람을 굳이 얘기한다면 알프레드 마샬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대학에서 거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이 구분이 안 됐었고 그냥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특히 경제학 중에서 가경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시 경제학은 어느 때부터다? 대공황 이후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할 때부터 비로소 독립적인 거시 경제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왜 거시경제의 역사라고 했느냐? 거시경제학은 당면한 경제 상황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담겨진 게 거시경제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 경제학자의 개인적인 사고, 철학 또는 당시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역사는 올바르게 판단할 때 뭐예요? 지금의 잣대로서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의 사고로 1933년, 32년 대공황을 갖다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조술합니다. 국부론 속에 담겨진 내용을 가지고서 예컨대 30년대 대공황을 해결한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인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부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 때 국부론이야말로 당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공부할 때만큼은 지금의 잣대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시대로 시간 여행을 가보세요. 케인스 경제학 공부를 할 때는 대공황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가 더욱더 수월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시경제학은 역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거시경제학만큼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시대성, 사회성, 역사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잣대로서 그 학자를 평가하지 맙시다. 왜? 답안지에 예컨대 케인스 경제학을 갖다가 평가하라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경제학이 그 두 가지 또 나누면 규범 경제학이 있고 실증 경제학이 있어요. 규범 경제학은 현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직하다는 말 자체가 뭐야? 가치 함축적 아닙니까? 그죠? 가치 함축인 이와 같은 규범 경제학을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실증 경제학에서 우리가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케인스는 케인스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피셔는 피셔대로 바라본다. 케인스와 피셔 누가 옳으냐? 이런 문제 안 나온단 말이죠. 케인스 입장에서 결론이 무엇이냐, 피셔 입장에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두 사람을 비교해서 비교 평가하시오 이건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논문이죠, 논문.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게 되면 경제는 결코 난공불락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서 책 많이 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맨키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그다음에 2인공조, 3인공조 있지 않습니까?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또 같이 수업하다 보게 되면 제 책 길라잡이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 이명 시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책을 갖다가 이제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뭐 들어봤을 겁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사에서 나오는 책인데 김영사는 마땅히 저한테 감사패를 줘야 됩니다. 20년 동안 내가 광고하니까. 지금은 아마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 하드카바로 나와요. 하드카바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초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널럭널럭해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 확장판도 샀는데 그 부크홀츠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아주 해악에 넘치는 아주 유머러스한 그와 같은 그 지필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좀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기출문제 보게 되면 그 부콜지의 죽은 경제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 일부를 거의 옮겨다가 출제한 책,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거시경제학 도움, 그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책이기 때문에, 저는 김영사랑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여지까지 본 책 중에서는 가장, 뭐 경제학, 뭐 산재, 경제학 카페 많잖아요. 그렇죠? 책 많이 읽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임용 시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책이다. 그 정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 굉장히 여유롭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또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우리 팀 소개하고 스케줄하고 또 제가 맡은 경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뭐 사회문화, 정치, 법에서 순서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꼭 당부드리면 첫 번째, 건강. 열심히 건강했다가 마지막에 또 이 건강을 해치게 되면은 그 1년 동안의 그 노력이 수포가 되니까 건강을 절대로 유의하라는 것은 뭐 몇 번 강조를 지나치지 않다. 건강 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년 동안만큼은 소위 다이어트 포기하자. 잘 먹고 잘 자고 마스크 꼭 써서 이제 코로나 걸리지 말고, 아마 내년 이맘때가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죠? 기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는 진짜 시험 딱 끝나게 되면, 여지까지는 정말 우리 팀이 이제 어떤 뭐 코스가 끝난다, 뭐 집중만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좀 친해지니까 몇몇 사람들과 제가 맥주도 마시고 했었는데 2년 이후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이 좀 그리워요. 내년도에는 아무튼 이게 다 끝나게 되면 같이 한번 맥주를 기울일 수 있는 그걸 기대하면서 아무튼 열심히 저희들도 강의할 테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그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마치고 곧 이어서 담소 들어오실 겁니다. 아무튼 건강 잘 하시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좀 한번 보시죠. 다 낯이 익으신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고, 혹시 저 어떤 과목 담당하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무슨 과목 같아요? 정치입니다. 그죠? 정치하는 김현중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암울한 현실이 좀 빨리 좀 해소가 되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간략하게 할게요. 그죠? 뭐, 길게 할 내용도 아니고. 자, 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정치 수험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료를 살짝 보시면, 먼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형식으로 해서 3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2점 정도가 이제 정치에 배점이 됐었는데, 정치학의 어떤 학문적 영역을 지금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치 사상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론이라고 해서 뭐 선거제도, 그 다음에 정당, 이익집단, 자, 그런 어떤 정치 과정의 참여자에 관련한 정치 과정 쪽에서의 출제. 그러니까 지금 출제 영역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답형으로 전환된 이후에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파트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정부 형태,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의원정부제와 같은 정부 형태에 관련한 문제들, 그다음에 정치 발전에서는 딱 한 번 나왔고요. 헌팅턴. 그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파트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안 나왔고, 마지막 이제 정치 권력론, 국가론 쪽에서 21년, 22년, 그러니까 금년 따끈따끈한 문제하고 작년하고 해서 연거푸 2문제가 좀 나왔네요. 그 전에는 좀 출제 빈도가 좀 없었는데, 자, 그래서 세부 영역에서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년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동그라미 4번 정부 형태에서 제일 마지막 대통령제에서의 어떤 분전정부, 단전정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도 여대야소, 여소야대 상황, 전국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주제였어요. 기본적인 주제. 자, 그 다음에 2번 선거제도에서 이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해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7번의 정치 권력론 쪽에서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금년에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출제 영역에서 가장 많은 어떤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보시면? 예, 과정론이에요, 과정론. 그러니까 과정론은 뭐 선거제도에 관련해서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따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역사도 되게 오래됐고 그 내용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의 임용의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데 걸맞는 단 한 권의 개론서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에 조금 저 책에 조금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운데 근데 출제되는 영역은 주로 임용에서 다루는 영역은 정해져 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해드리고 길라잡이를 해드리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지나치게 학습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지 마셔라. 그죠? 그러니까 게임에 룰이 있는 거고 그 룰에 따라서 우리는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주요 출제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정치학 출제의 특징에서 1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서는 주요 출제 영역은 과정론, 선거제도나 그 다음에 정부 형태, 그죠? 자, 이런 영역이 있었고 이번 어떤 출제 경향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과거의 세력적인 이론, 이런 것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비정부 기구의 평가 기준에 관련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앉아 계시는 우리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새롭게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예전에 공부하셨다가 이제 다시금 시작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2번하고 3번에 관련한 자료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에도 이제 금년 강의 실전 동영 모의고사까지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수험장에 이렇게 나가시는 우리 예비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돌발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주요 출제 포인트라고 이렇게 짚어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돌발적이고 특정 개론서의 구석탱이에 있는 그 부분을 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맞추는 수험생은 과연 전국에 몇 %나 있냐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틀리는 문제죠. 일반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틀리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맞추는 사람이 합격할까요? 저는 그걸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학습의 어떤 분량이 돼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맞추지 않아도 다른 문제를 잘 풀어도 그분은 합격 이미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의 돌발적인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락의 결정적인 요소가 절대 될 수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오히려 무난하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또는 강조되는 영역에서 일반적인 문제들을 좀 더 내가 정확하게 썼느냐 아니면 못 썼느냐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구석탱이를 찾아보는 학습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뼈대를 만드시고 중요 출제 포인트를 짚어가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학습을 고민하셔야지. 그죠? 처음부터 양을 늘리려고 하고 구석탱이를 찾아보시려고 하는 학습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공부 방법인데 자, 먼저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와 법이죠. 정치와 법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종 교과서가 있어요. 그죠? 5종이 있는데 천재교육도 괜찮고요. 미래엔도 괜찮아요. 그죠? 예, 천재교육하고 미래엔, 그 다음에 금성도 있고, 지학사도 있고, 그런데 저는 미래엔이나 천재교육의 책을 추천을 좀 드릴게요. 교과서를. 그래서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교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예, 실제 학교에 가셔서 이제 담당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교과서는 많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 내지 2권 정도 해가지고, 그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죠? 근데 임용 시험 자체는 이렇게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교과서 정도를 이해한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교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거기에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좀 되시면 그 교과 기본 내용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교육청 모의고사 뭐 다 그런 시험들 많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능하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정도는 점검해 주시면,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의 상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 분석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거를 대단히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주요 주제가 뭐가 나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죠?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기출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의 어떤 학습적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요. 정말 넓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어디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의 범위를 설정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저는 아예 언급조차를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의 범위 내에서 정치학의 모든 내용들은 다 소화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조차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조차가 많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기출 중에서도 예전에서는 이것이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트렌드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별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1월부터 이제 집중반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집중반 책에는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옛날식 기출문제부터 금년 문제까지가 싹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찾아보시고 정치학에 관련해서는 그 내용만, 그 기출문제만 보시면 모든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기출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지금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선별 작업을 분명히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로 이렇게 기출 문제를 뭐 정치학에 관련해서는 뭐 찾아보시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론서의 문제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렇게 할 말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론서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에서 나오는 어떤 수준이 수능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과서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시면 추천 도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딱 두 권만 써놨어요, 제가. 하나는 정치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서울대 공조. 이번에 이제 심판 나왔거든요. 그죠? 작년인가 나왔어요. 재작년? 그래서 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아마 이제 서점에 가서 고르시게 된다면 심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시험을 봤을 때는 그 책이 신간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과거에 어떤 구판에 관련된 쪽이 좀 많이 반영이 됐을 텐데 근데 아무튼 서울대 공조의 정치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은 기본적으로는 좀 갖고 계셔라. 아시겠죠? 근데 이 책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좀 제가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 책 내용 중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체가 또 대단히 난해해요. 그죠? 막 거기 막 니체 얘기 나오거나 뭐 정치 사상 쪽에서 니체가 나올까요? 그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 막 임용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또 임용 강의 한 지도 이제 꽤 이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학의 완성은 서울대 공조의 정치학의 이해라고 하는 이 개론서를 이해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어떤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치학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을 얘기를 하냐면 가장 많이 공신력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항이라고 하는 것 또는 독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뭐 어떤 문제의 파악이랄까 그런 현상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통독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페이지부터 오늘 어디까지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영역들 있죠. 아니면 이제 저하고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면 막 이렇게 하면 그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만 그 부분적으로 읽으시면 되고 또 읽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하 이렇게 써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그다음 체크만 좀 해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읽어보면 나중에면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현대 정치 과정의 동학이라고 하는 책은 이 책이 이제 정치 과정론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예, 뭐 선거, 정당, 뭐 이익 집단, 그다음에 정치 문화까지 뭐 해가지고 이 과정론 책이긴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책은 상대적으로 좀 대단히 좀 심플하고요. 그다음에 문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권 정도. 예전에 설명회 하고 막 그럴 때는 제가 막 참고도서, 추천도서 해갖고 막 15개, 16개 막 그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그 책 뭐 다 사보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열해드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딱 가장 효율적으로 이 두 권 딱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내용들 파악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책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 집중반 교재를 어떤 그 편절을 할 때, 그죠? 제가, 2008년도부터 제가 임용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2008년도에 정치학 강의를 2007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그 전부터 좀 하면서 제 책꽂이에 이렇게 꽂혀 있는 개론서 정도의 권수를 처음에 봤을 때는 한 10권 남짓이었어요. 12권 정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론서 하나를 이렇게 특정 부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강론서가 한 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해가지고 책을 사게 됐는데 2008년도에서 1년이 강의를 딱 끝나니까 제 책꽂이에 있는 정치학 책이 100권이더라고요. 100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정치학의 범위를 기출문제로만 한정을 지었잖아요. 그럼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교재를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 제가 그래도 모든 책들을 다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다 보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을 다 참고를 해서 집중반 교재에다가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두 권의 책만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학습에 대한 어떤 역량이 또 이렇게 길러지시면 또 다른 책들도 또는 대학 교수님들이 또 추천해 주시는 책이나 일반사회교육과 같은 경우는 또는 썼던 교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책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제 집중반 교재에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서답형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라. 그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답형 시험이 어떻게 보면 서술형이죠, 서술형. 단답형하고 이제 서술형 해가지고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죠? 객관식 시험이 대표적인 시험이고, 그래서 선지를 보고 진위 여부를 따져서 옳은 문장 골라라, 틀린 문장을 골라내는 시험이 일반적인 객관식 시험이고, 그다음에 서답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공란에다가 빈 답안지에다가 거기다가 기입형으로 단어를 쓰고 문장을 서술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습의 어떻게 보면 시험의 부담은 어떻게 보면 하얀 백지에 모든 것들을 써 내려가야 하는 서답형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수험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객관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답형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신 있게 내가 더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장의 진위 여부를 따져 나간다고 할 때 그 조사 하나 어떻게 보면 또는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꿔놓고 숫자를 바꿔놓고 그런 것들까지를 다 체크해야 되는 정말 정밀하고 꼼꼼한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부담은 없죠. 왜? 고르면 되니까. 소거해서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도 번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은 좀 적지만, 시험에서 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적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근데 서답형의 특히 정치학에서의 출제는 출제 영역도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키워드들도 계속 제가 반복 드리는 거고, 저하고 이제 이번에도 다원주의가 또 나왔는데, 다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 같이 합창을 해요. 그래서, 예,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면은 이렇게 문답형으로 하게 되면, 다원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된 권력이고요. 권력은 분산되어 여러 사회 세력들이 분산되어 있어야 되고, 국가가 국가가 세면 안 되거든요. 다원주의가 성립하려면. 그러면 이제 국가가 침투하지 않는 사회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구별이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가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주도해서는 안 돼요. 국가의 힘을 빼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그래서 세 마디를 외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분산된 권력이고,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구별이고, 국가는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같이 메아리를 치고 합창을 해요. 엘리베이터 수업 끝나고 저 같이 내려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눈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익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다원주의에서 국가란? 예,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역할.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문을 못 열게 해요. 못 나가게 해요.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주제, 키워드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거 잘 암기하시고 정리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나오면 어허, 땡큐 하면서 쓰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배경, 국가와 사회의 도식을 부정하고 개론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와 개인의 도식을 부정하고 국가와 집단의 관계에서 출발하기도 했다. 그런 이상한 어떤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런 배경적인 어떤 모든 것들까지를 꼼꼼히 읽고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의 그런 기본적인 입장의 도식을 부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따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답형 시험의 특징은 일단 써야 되죠. 그래서 일단 키워드 학습. 키워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암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반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나 그런 어떤 표현들을 정확한 표현으로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패턴화시키고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낭비스럽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다시 한번 지향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항상 가슴속에 최단 시간 내에 금년에 한번 내가 합격하겠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특히 이제 수업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이름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도 교환하게 되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하고 이제 문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예, 제가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합격하신 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공교체 안 봤어요. 선생님 교재만 봤어요. 난 선생님 수업만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 시험 잘 받고, 예, 정치에서 좋은 점수 받아갖고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는 인사, 문자, 카톡, 그죠? 예, 심지어 찾아오시기까지도 하고. 예, 그런 분들이, 예,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 예, 아무튼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 좋은 수업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나도 금년 1년 정말로 열심히 고생해서, 그죠?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죠? 예, 교단으로 나는 꼭 가겠다. 1년 만에 나는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정치학에 관련한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론하고 사회문화 맡고 있는 이웅재라고 하고요. 앞에 이제 두 분 선생님들이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거는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교육론하고 사회문화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프린트를 잠깐 보실까요? 네, 프린트 보시면 여기 3페이지를 펴놓고 좀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자, 교육론하고 사회문화는 전체적인 출제, 이번 시험의 출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난이도가 높다, 낮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나오고, 조금 예외적이다 싶은 부분들이 부분 점수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예외적인 것들을 사실은 맞추냐 못 맞추냐가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얼마나 말끔하게 감점 없이 썼느냐가 결국은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맨날 통상적으로 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감점 없이 말끔하게 쓰느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나온 건 당연히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부분, 그 예측 가능한 모든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 놓고 감점 없이 쓰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시험을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처음 시험 한번 쳐보자 해가지고 치신 분들은 이제 관심사가 이거겠죠. 내가 몇 문제나 맞출 수 있을까? 근데 몇 문제나 맞출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맞추고 조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건 뭘로 판별할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번 시험 문제를 예를 들었을 때, 이 시험 문제를 딱 보고, 아, 이거는 늘 나오는 영역의 문제다. 아, 이거는 예외적인 영역의 문제다라는 걸 스스로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맞췄어야 되는 문제고, 아, 이거는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시험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 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내가 한 10문제 맞췄어, 20문제 맞췄어, 뭐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 맞췄어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뭐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가 뭐다라는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고, 그 시험 범위 안에서도 시험 범위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비중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상적인 시험 범위라고 치더라도, 이 시험 범위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낮은 빈도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전체적인 시험 범위 안에서도 한 이 정도가 굉장히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이제 대학교 졸업하시기 전이고, 3학년이고, 4학년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임용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2학년 때, 3학년 때, 주요 개론서를 한번 읽어봐야지 해가지고 펴놓고 이제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론서를 통독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나쁜 공부입니다. 아무 긴장감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론서 예를 들면 한 300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그 300페이지가 골고루 나온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 진짜 한 3년, 4년 정도에 겨우 한 번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통독하겠다. 아무 의미가 없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맨 처음 공부할 때부터 윤영을 해서 제일 먼저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기출된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라는 거를 방점을 찍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개론서 목차를 펼쳐놓고, 이 목차 중에 이 단어는 정말 여러 번 나왔던 단원이고, 이 단어는 정말 가끔씩 나오는 단어이다라는 거를 빨리 분간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빨리 분간을 해놓고 집중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읽어야죠. 그 부분은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전체 문구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 3, 4년 만에 한 번 출제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열성을 들일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해놓고 반복학습을 해야 효과적인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냥 느슨하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편안하게 내가 한번 전체 시험 범위가 어떤지 파악하겠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집중반 체제가 있습니다만, 그 집중반이라는 강의는 결국 그걸 빨리 마련해 주기 위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고 좀 덜 중요한 부분이 뭐다라는 걸 빠른 시간 내에 캐치를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강의 체제가 바로 집중반 체제고요. 뭐 저희 집중반 교재를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중요한 단원이 뭐고 덜 중요한 단원이 뭐냐? 간단합니다. 저희 집중반 책을 구매해 가지고 뒤에 그 단원 뒤에 단원별로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단원의 기출 문제가 몇 문제 붙어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단원을 보니까 기출 문제가 20문제가 붙어 있더라. 어떤 단원을 보니까 어떤 단원은 뒤에 기출문제가 2문제밖에 안 붙어 있더라. 그러면 20문제 붙어 있는 단원이 2문제 붙어 있는 단원보다 10배가 더 중요한 단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원에 해당되는 개론서를 집중적으로 내가 빨리 반복적으로 심화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 집중반 컨셉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아우르는 거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획된 강의이긴 합니다만, 최근 출제 경향은 사실은 심화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과 심화적인 부분을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지금 출제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중반 강의 컨셉도 약간 그런 쪽으로 지금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집중반 전체적인 이제 기획을 할 때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반 컨셉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고 좀 중요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좀 넓게 펼쳐가지고 심화적인 부분까지 다 동일한 비중으로 강의하는 건 별로 맞는 패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뭔데 다른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좀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의 컨셉을 좀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찍으면서 공부하는 공부가 지금 현재 출제 패턴에는 가장 맞는 공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들, 안 나오던 부분들이 이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건 전혀 고민사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출제했던 교육론과 사회문화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론은 뭐 들어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교육론은 책 한 권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을 내가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에 그 3번에 주요 수험 도서가 있습니다만, 거기 1번에 목용환 차경수 사회과 교육 제3판 동문사라고 되어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옆에다가 필수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이건 뭐 필수를 넘어가지고 그냥 바이블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책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복하느냐가 교육론 점수를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3판이 작년도에 나왔어요. 올 초에 나왔습니다. 올 초에 이제 2판 또 개정판이 3판으로 나왔는데, 웬만하면 3판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신판이 나오면 그 새로운 그 버전의 그 교재에서 그 반영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올해는 이제 처음 나온 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좀 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 이제 진행될수록 요 3판에 새로 추가된 내용, 2판에 없던 내용인데 3판에 추가된 내용이 이제 계속 출제되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미가 벌써 보였고요. 이번에 뭐 역량을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게 3판에서 강조돼 있었거든요.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무조건 3판을 새로 구매하시고, 제 집중반 강의도 올해는 이 3판 교재를 직접적으로 강독을 하면서 제 교재하고 책을 2권을 놓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참모책을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라는 게 교육론의 관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책 내용이 전부 다 골고루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에서 주요 단원들이 또 있고요. 그 주요 단원에서 주요 단원 공부를 어떻게 읽어나가는 게 필요한가라는 걸 좀 요령 있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교육론은 그냥 간단합니다. 참모책 정보. 거기서 끝이에요. 다만 이제 이 참모책을 활용해서 기출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는가를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거기 문구를 쓰는 문제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책의 문구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건지, 최근에 출제 패턴에 약간 응용 부분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게 최근 좀 출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떤 모형의 장단점을 그냥 쓰라. 뭐 장점을 하나 쓰고 단점을 하나 써라.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어떤 측면의 장점 중에서 이런 측면의 장점을 써라. 이런 측면의 단점을 써라. 아니면 이 모형과 다른 모형을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 뭔지 써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장점을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의 장점을 써라고 할 때도 참호책 이 원본에 나와 있는 서술 방식을 참고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호책 자체가 A 모형의 장점을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측면에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그 맥락을 바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호책을 읽을 때 좀 세심하게 장단점을 얘기할 때도 어떤 맥락에서 장단점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 측면이라는 게 다른 모형과의 비교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다른 모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 측면에서의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게 알고 보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모형과 대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빨리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문맥을 파악한 상태에서 암기하는 게 필요한 거고, 제 강의는 이제 그런 문맥을 파악하는 걸 좀 도와드리는 그런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론은 그래서 별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공부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공부하기는 되게 쉬운데 조금 세심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 한 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를 좀 보시죠. 자, 사회문화는 교육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론은 그냥 책 한 권에서 그냥 나오는데, 사회문화는 책 여러 권에서 인용되는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련된 책만 해도, 예를 들면 그 밑에 주요 수험 도서를 잠깐 보시면, 그 가로 1번에 사회학 비판적 사회 읽기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사회학 대표 서적입니다. 대표 수험 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이게 사회문화라는 게 결국은 사회학하고 문화인류학학을 합친 것이 사회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이제 사회문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다 더 추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회조사 방법론입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해서, 일명 우리가 줄여가지고 뭐 사조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연구 방법하고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크게 이게 세 영역이 있는데, 보통 골고루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는 문화인류학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사회학하고 사회조사 방법론만 나왔었는데, 이거는 매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안 나오겠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골고루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아니고 그 작년도 임용 문제가 문화인류학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팠는데 또 허망하게 또 이 부분을 출제 안 하는 거죠.
항상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약간 짓궂은 구석이 있어요. 한 영역 어렵게 냈다가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에 또 안 내고, 또 이건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딴 거 파고 있으면 또 다른 영역 내고, 이거 매해 이제 순환되는 패턴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문화인력 안 냈기 때문에 다음번 시험에 오히려 문화인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 대표책이 가로 1번의 그 비판적 사회 읽기 대표책이 되는 거고요. 가로 1번 책이 대표서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문화인력의 대표서적이 거기 가로 5번에 한상복, 이문웅, 김관옥 서울대 출판문화원 그 책이 되겠습니다. 가로 5번이죠. 가로 5번이 대표적인 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조사 그 방법론 책에는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을 제가 둘 다 필수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가로 3번이 바이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로 4번 책이 최근 출간이 되면서 이 가로 4번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던 통제 변수를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 부분 점수로. 그게 가장 어려웠던 거거든요. 솔직히 그건 틀리라고 낸 거나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그 통제 변수라는 개념이 가로 3번 그 홍두승, 설동훈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고, 가로 4번에 그 노성호, 구정화, 김상원, 박영사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요 책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로 4번이 사실은 더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뿐만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사실은 이 가로 4번에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출제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4번을 제가 더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출제가 가로 4번의 책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뭐 사인사색 특강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책을 그냥 따로 부분 좀 중요한 단원을 강독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 책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개론서가 이렇게 3권이나 됩니다. 문제수는 적은데 이렇게 주요 개론서가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판 책 사보면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 두꺼운 책에 골고루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중요 단원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상당수의 단원들을 그냥 버려도 됩니다. 상당히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책이기 때문에 약간 빨갱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건 다 버리는 거죠.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중요 단원을 이것도 빨리 체크해 놓고 그 단원을 집중적으로 읽는 게 필요한 거고, 이 문화인력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파트에 해당되는 주요 단원들이 있어요. 그 단원들을 빨리 체크해 놓고 집중적으로 읽는 게 필요한 거고, 사회조사 방법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모든 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주요 단원들을 체크해 놓고 집중적으로 읽는 거. 그래서 요게 주요 개론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이게 주요 개론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이 뭐겠어요? 간단하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보면 다 여기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게 주요 개론서가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정복입니다. 물론 이 기출문제 중에서 요 개론서에 없는 내용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요 개론서에 없는 부분들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요 개론서에 없는 부분들은 그럼 어디서 주로 인용이 되느냐? 그건 이제 개론서가 아니고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요. 사회문화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제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게 사회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론서 내용에 없는 내용 중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출제하는 패턴을 최근에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거 기출문제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 필수입니다. 이번에 한 번도 안 나오던 위험사회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울리백 위험사회 개념이 나왔는데, 제 교재에는 있습니다. 위험사회가. 그럼 제가 제 교재에 위험사회
그 주제를 한 번도 이때가 출제가 안 되는데 왜 계속 넣어놓고 있었을까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제 교재에 있었던 위험사회 주제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근거로 위험사회를 제 교재에 넣어놨을까요?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뭐 미래를 예측해서 넣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 위험사회라는 개념이 교과서에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교과서 읽기 자료로 계속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용되고 있는 주제면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출제가 안 됐지만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다라고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떠들어왔는데, 심지어 올해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 핵심 정리할 때, 맨 마지막에 위험사회 주제가 있거든요. 그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저도 지친다고요. 이거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지친다. 근데 늘 안 나오니까. 올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에 읽기 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 울리백의 위험사회라는 개념은 사회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다. 근데 마침 또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교과서 주제도 항상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봐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과서하고 이 개론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라면 더 중요하겠죠. 여기 없는데 교과서에만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하고 겹치는 거라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이때 기출이라 하면 수능이나 평가원이죠. 올해 제가 4인 사색 강의를 할 때, 4인 사색은 우리 팀 커리큘럼 중에 약간 특강 형식의 커리큘럼인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사조방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문제를 가져와서 제가 풀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여러 문제도 아니고 한 10대 문제 가져와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만, 이 기출문제 흐름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 맨날 물어보는 게 연구 설계 과정 내놓고 대표성 묻는 게 대표적인 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임용 범위 안에서도 대표성을 묻고 일반화 가능성을 묻고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이번 시험에 나왔죠. 소 뒷걸음질 하다 맞춘 거예요. 우연찮게 주제를 맞춘 건데, 주제 맞췄다고 또 문제 정확하게 맞춘 것도 아니지만,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요. 임용 문제는 그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예증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 이번 사조방과 위험사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그래서 늘상 같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배점 비중은 낮습니다만, 훨씬 더 범위는 넓은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점을 확실하게 찍어놓고 공부하면 사실 부담이 그렇게 큰 과목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거기 출제 경향이나 뭐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은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이 혼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고요. 자, 우리 팀의 그 전체 컨셉은 뭐 허혁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했던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팀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반 때 전체적으로 내용 방점 찍어드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다뤄요. 그러고 나서 기출엔 문풀이라는 또 그 다음 커리큘럼이 있는데, 기출은 어차피 집중반에 했잖아요. 근데 기출엔 문풀 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반 때 했던 기출의 문풀 커리큘럼에서 다시 하고요. 근데 거기서 좀 한 발 더 나가서 기출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몇 문제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 강사들이 만든 문제를 거기 추가해가지고 좀 더 같이 한번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조금 더 심화를 해보는 거죠.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사인사색인데, 사인사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사색도 집중반이나 기출 같은 걸 해나가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죠. 모의고사 또 반복이잖아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그 커리큘럼에서 강조했던 걸 다시 한번 실전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확인하는 거죠. 결국은 수험 공부는 반복이거든요. 그런 반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팀장을 맡게 되면서 제일 바꾸고 싶었던 게 뭐냐면, 보여주기식 강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노량진 수험가, 임용 수험가에서 어떤 커리큘럼이 대부분 뭐였냐면, 기본반을 하고요, 심화반을 하고요, 또 문풀을 하고요, 모의고사를 했는데, 항상 어떤 식이냐면, 기본반 때 기본반하고 심화반하고 문풀하고 기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풀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년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매년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출을 따로 하고 또 문풀도 따로 하고요. 기출 따로 하고 문풀 따로 하니까 기출하고 또 변별력을 가지려고 문제풀이 시간에는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기출하고 완전 다른 문제들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새로워 보이니까요. 그랬다가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작년도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새로운 걸 보여주면서 수험생들한테 어필을 하려다 보면 문제가 산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 포인트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매년 달라져요, 포인트가. 시험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문제가 계속 새로워질 수 있냐고요. 10년 동안 계속 새로운 걸 내다 보면은 완전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계속 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모적이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문제들, 그냥 어필하기 위한 문제들을 만드는데 내가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고, 강사도 소모적이고 수험생도 소모적이지 않겠냐 해가지고 과감하게 기출 따로 문풀 따로 하는 걸 바꿨습니다. 제가 팀장 되면서 그걸 아예 합쳐버렸어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우리 임용에서 기출 따로 문풀 따로 하던 걸 합쳐버리는 건 최초인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로 나눠서 팔아먹던 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팔아먹으면 당연히 매출이 줄 거 아니냐. 그 매출 주는 자살행위를 왜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모적인 짓을 왜 하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 짓 하는 건데, 전 제 강의도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농담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사생활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한테 쓸데없는 걸 자꾸 주입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피곤한 일이고 제 기질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합쳤는데, 합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제 문풀용 문제를 많이 안 만들어도 돼요. 기출에다 그냥 몇 문제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훨씬 더 남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훨씬 양질의 문제를, 기출하고 비슷한 문제들을 옆에 붙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기출을 분석해서 새로운 것들을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기출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쓸데없는 주제들을 문제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범위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해진 범위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고 얼마나 반복하고 거기서 심화를 하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심화하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이 정도로 할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마지막이 이제 남은 게 뭐죠? 법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조금만 앉아 계시면 법 선생님 바로 들어와서 마무리 하실 겁니다. 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 담당하고 있는 정인홍입니다.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자료에 출제 경향 적어놨잖아요. 법은 조금 난이도 변동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게 출제위원 선생님들이 진짜 우리 그 개론서에서 내야 되잖아요. 반칙을 많이 해요. 개론서 아닌 거 많이 내버립니다. 올해도 보면 개론서 아닌 게 또 나왔어요. 그 헌법 문제, 그 헌재 판례거든요.
그래서 깊숙하게 이렇게 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좀 대비하기에 껄끄러운 거다 그럴까요? 대개 보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요 책 공부하면 거의 우리 임용이 커버가 된다 이런 개론서 내지는 원론서가 있잖아요. 법이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출제 경향도 들쑥날쑥하고요. 올해는 좀 특이했어요. 법이 18점이 나왔거든요. 거기 가로치고 이번에 제가 전화했잖아요. 이게 18점이 나왔는데 교육론 문제랑 막 결합해가지고 4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 자체 문제 14점에 18점 나와서 법의 비중은 조금 높은 편이고 출제 경향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해서 대비하기가 좀 까다로운 파트라 그럴까요? 우리 일반 사회 파트 중에 그런 파트고요. 자, 공부 방법 그러면요. 일단 교과서는 봐야 됩니다. 교사용 지도서. 물론 이걸로 다 커버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챙기고 가야 됩니다. 실제로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수준에서도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잡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공부할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용어 개념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법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랑 법에서 쓰는 의미가 다른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용어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용어를 파악할 때 우리 교육학이나 사회과 교육론의 개념학습이 있잖아요. 속성 모형, 원형 모형 나오잖아요. 거기 교육학책이나 교육론 책에 보면 추상적 개념 같은 경우는 원형 모형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법이 개념들이 추상적 개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면 법률행위, 불법행위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티피컬 타입, 원형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이제 판례하고 원형은 좀 달라요. 판례는요, 티피컬 타입은 아니에요. 원형은 아니고 경계선은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 개념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판례 위주로 가기보다는 전형적인 사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사례 중심으로 원형 모형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깊이 수위 조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학문에 비해서 우리 일반 사회과가 5개 파트잖아요. 법이 역사가 가장 깊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치 담당하는 김현중 선생님은 정치학은 플라톤부터 이럴 건데요. 솔직히 플라톤이 무슨 정치학자입니까? 철학자지. 그렇게 따지면 플라톤도 법에 대해서 몇 마디 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아니고요. 전형적인 어떤 학문의 형태를 갖춘 거 있죠. 그게 이제 정치학 같은 경우는 마키아벨리 이후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게 학문의 형태를 갖춘 게 알프레드 마샬 내지는 애덤 스미스부터 잡잖아요. 그런데 법학은 굉장히 깊어요. 법학 같은 경우는 로마 시대 때부터 법학자라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학과가, 이게 법학자들이. 그래서 세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해요. 법학 안에 세부 전공이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만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헌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요, 형법이 있고요, 민사소송법이 있고요, 형사소송법이 있고요, 상법이 있고요, 행정법이 있고요, 노동법이 있고요, 국제법이 있고요, 법철학이 있고요. 숨차. 겁나게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반칙하는 문제라 그러죠. 분명히 공식적인 문서에는 우리 임용시험이 법학 개론 수준으로 나온다는데 막 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 같아요. 이 박사님들이 출제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헌법 전공이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전공 기본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좀 그러지 않나요? 지리과는 지리 기본이다. 우리 일사과는 어떻게 기회비용 수요 공급도 모르냐. 이래서 경제 필수해야 되나.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교수님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전공 교수님 들어가면 헌법 어려운 거 내버리고 행정법 교수님이 들어가면 행정법 어려운 거 내버리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수위 조절이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작년 마지막 과정 우리 모의고사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선생은 비난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 강조하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의외의 문제, 그거 내가 욕먹겠죠. 강조 안 한 거 안 가르친 게 나왔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용기가 없어서 양을 확 벌려버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죽어나요. 1년 안에 합격이 안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문제 잡자고 양을 팍팍 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제가 양을 계속 줄여왔거든요. 올해는 좀 더 많이 줄이려고요. 그래서 의외의 문제 잡자고 욕심내기보다는 좀 더 슬림한 강의로 가자. 그래서 이제 1년 커리 중에 가장 메인 커리가 바로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하는 법 집중반 커리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교재를 좀 줄였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도 좀 줄여서 가려고요. 좀 더 슬림하게. 의외의 문제 잡자고 양을 늘려가지고 정작 기본적인 걸 학습을 못해서 충분히 학습이 안 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문제 못 써버리면 이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슬림한 강의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요. 마지막 이야기. 추천 도서가 있냐? 없어요. 추천 도서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개론서에서 문제 낸다는데 정작 내지도 않고요. 법학은 우리 임용시험을 위한 개론서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저거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경제학 개론이 있는 시험들이 많아요.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개론서 시장이 발달돼 있잖아요. 법학과 출신 선생님들도 이 중에 좀 일부 계실 텐데요. 법학과에서 법학개론이라는 것은요, 대학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대충 노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법학 박사들도 법학개론이라는 책에 관심이 없어요, 이쪽이. 우리 임용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쓸만한 교재가 없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2개 적어놨는데, 일단 교과서는 우리가 숙지해야 됩니다. 지도서하고 교과서하고 교사용 지도서는 숙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의 법과생활이라고 법무부에서 나온 게 있는데, 요게 임용시험 준비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읽으면 좋은 책 정도예요, 이게. 우리 임용시험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어떤 용도의 책이냐면, 우리 시험 공부해라고 나온 책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그 일반 국민들한테 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식적 지식이라 그러죠.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상식적 지식을 소개한 거라서 이게 학문적 지식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 임용시험에 딱 맞는 책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해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민망한데, 제 강의 들으세요, 그냥. 답 없습니다, 이거. 법은 이건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임용에 맞춘 어떤 우리 대비할 수 있는 법학 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올해는 좀 더 슬림하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법 때문에 임용 떨어지지 않게 제가 노력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냥 믿고 오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